안녕하십니까. 오늘 구경꾼의 탄생을 발표할 동아시아 문화학과 정혜진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구경꾼의 탄생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고요. 본론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 결론에는 제가 느낀 점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책 구경꾼의 탄생은 세기말 파리에서의 대중문화의 형성을 구경꾼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책입니다. 감시에 대한 욕망과 평화하게 진행되는 간음의 욕망에 휘말린 구경꾼들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구경의 주체로 등장하는 군중의 대중문화를 분석을 통해 파리의 근대의 형성을 살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기말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세기말이란 한 세기의 끝무렵을 말하면서 이 시대는 건태, 냉소, 염세, 태폐가 만연한 시대였지만 동시에 새 시대가 시작에 대한 전망이 모색되어선 시기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주요 정치적 주제는 물질주의, 합리주의, 실질주의, 유사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경꾼의 탄생이란 책은 바네사 알과 슈와스트가 지은 책을 노명우 교수가 옮긴 책인데요.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번역에는 본 제목이 있는데 본 제목에 직역하면 화려한 실물들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노명우 교수님은 구경꾼의 탄생이라는 문맥에 맞춰서 제목을 변경하였고, 또한 구경꾼의 탄생에서 중요한 구경거리와 문화 형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모르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르그를 해석하면 시체용시소라는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의 느낌을 주도록 모르그라고 그대로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그라는 시체 공시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세기말 프랑스의 특징인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당시 모르그에 정시된 죽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모르그를 해석하면 시체 공시소라는 뜻인데 신원불명의 시체의 용고자를 찾아주기 위한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시체의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는데 이게 점점 문화로 변질되면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장료까지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시신을 분장시키고 적정한 옷을 입힌 뒤에 디오라마를 만들기도 했으며 인기가 늘어나자 중국 등에서 시신을 공수하여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기말 프랑스의 사람들이 모르그를 대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일단 파리에 명명하였던 위그르루가 말했던 것처럼 파리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모르그를 알고 있었다. 한 시몬은 토박이든 아니든 모르그에 가보지 않은 파리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그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파리에서 모르그는 박물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곳은 밀립 박물관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살과 피가 전시되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구경거리가 도처에 눌려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왜 하필 시체를 보기 위해 모르그에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모르그는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은 모르그 방문을 극작 구경과 흡사한 경험이라고 평하곤 했습니다. 모르그의 관리자였던 고드는 이곳은 드라마나 코미디를 사용하는 극장이며 가끔은 보드빌을 공연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한 바가 있는 것처럼 파리 사람들에게 모르그는 대개 죽음과 관련된 문화가 아니라 공연과 관련된 문화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그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서 노래도 나오고 공연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대중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로 첫 번째로는 익사자라는 노래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으로 에드거 앨런 포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소설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미스터리한 사건 등 흥미로운 소재를 정교하게 다루면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탐구하는 소설입니다. 또한 모르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군중, 삼복, 오스망하를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군중이라는 단어는 폭력 행동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얻는 도시의 집단을 의미하면서 책에서 보면은 군중과 도시의 집합체에 소속되는 경험은 현대적 도시의 소외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시사했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군중의 집단 폭력만이 사라졌다. 이 책은 현대의 도시 문화를 파놉티온이 만들어낸 내재화의 개인화라는 푸코의 모델을 구경거리의 문제로 묘사하지만 푸코에 따르면 군중은 규율 사회에서 분리된 개인들의 덩어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산보입니다. 산보는 움직이며 유동적인 주체 상태를 강조하는 현대적 도시 구경 방식에 대한 약칭인데요. 생소하지만 책에서 이해를 돕자면 산보자는 비록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탈해 있지만 도시의 구경거리와 떠들썩한 군중 속에서 기파하는 인물으로서 보들레르는 도시의 삶은 시적이고 진기한 주체에서 풍요롭다. 벤야민은 아스팔트 위에서 식물 채집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고요. 산보자의 고향은 오스망에 의한 도시 개조 이전에 거리를 산책하기 편안한 장소로 만들었던 파사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환점이 됐던 오스망하는 1850년대와 60년대의 파리에서 전개된 부르주아 사회 질서의 상승과 관련된 근대한 경제적 문화적 변동의 약어로 사용됩니다. 일단 옛날에 파리의 거리는 안쪽은 좁고 구불구불하며 붐빌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건설되었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도시를 관통하는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나폴레옹 3세인 센시자인 오스망 남장은 대로를 건설하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제2제정의 첫 작품인 세바스토폴 대로는 동양에서 남쪽 방향으로 뻗어가며 파리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동시에 팔레대로처럼 시태섬을 강통하고 생미셀 대로처럼 섬의 왼쪽 둑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리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오스망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망하로 인한 대로 설치 후에 대로는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했기에 많은 노동계급 거주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로 건설은 노동자를 이웃과 효과적으로 격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이 건설된 관통로 역시 바리케이드의 방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리케이드는 1848년 혁명이 성공해서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역설적으로 이 혁명은 나폴레옹 3세의 즉위를 촉발했습니다. 관통로는 군대의 재빠른 배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끊어지지 않는 긴 대포 발포선을 제공했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규율적으로 대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시대를 변화하는 변화점이 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시기 파리의 다양한 종류의 오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단 카페가 있는데요. 19세기 카페 문화를 연구하던 수제너 베로에 따르면 카페는 19세기 프랑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중요한 극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로의 극장처럼 대로의 카페는 거대한 규모의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군중이 빚어내는 유동적이고 계속 새롭게 변화하는 구경거리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극장과 오페라 같은 문화 현상이 있는데요. 사또도 광장이 확장되면서 크림대로가 사라졌지만 통플대로 서쪽의 대로들은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유흥 장소로 남아 있었는데요. 극장이 대부분으로 있었고 바리에테 극장과 그레뱅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영어 제작자인 조르주 멜리에스가 운영하는 마술쇼를 공연하는 로베트 우덴 극장도 있었고 오페라 코미크와 누보테 극장과 보드빌처럼 이탈리아 대로에 있었습니다. 올랭피아오 음악홀은 카푸친 대로에 있는 초기의 롤러코스터를 대체하며 카푸친 대로에는 후에 파리지아나 올랭피아와 리베르제르를 운영하게 된 아르헨티나 출신 마술사인 이졸라 형제가 운영하는 카푸친 극장도 있었으며 새로 건립된 호사스러운 오페라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론 기자와 신문인데요. 19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신문은 연재소설을 실었습니다. 이 소설의 문화적 간습은 사실주의적 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영향은 어떨까요? 마이클 팔머는 대중언론에서 연재소설이 성공한 까닭은 자포기사와 실제 세계로부터 사건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과 연재 소설은 현실과 포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신문은 진실을, 동시대의 삶인 비허구적 드라마를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밀랍 박물관이 탄생하였는데요. 밀랍 박물관을 보면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벌어진 현실의 구경거리화를 반영했고 또한 촉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인형을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서 전시하는 박물관인데요. 이 밀랍 박물관의 개관은 신물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재생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시설 탄생을 뜻합니다. 그레빙 밀랍 박물관이 제일 유명한데 현실을 기괴하게 복제하는 재생산의 미학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박물관처럼 사실적인 재현으로 통용하는 문화적 표준을 만들어서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유사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또 세기 말 파리에서는 파노라마가 처음 고안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학어로 버트 바거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1790년대 비 때문에 감옥 신세를 지다가 독방벽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빛의 효과를 보고 파노라마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되면서 교육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부르주아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요소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 구경꾼의 탄생은 세기 말의 파리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역사가 다른 만큼 문화도 다른데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시작된 시기에 발전되는 요소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모르그는 그 시대 프랑스 파리만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극장, 카페 등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의 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해주고 가보지 않아도 그 시대 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그와 그때의 사회적 현상을 합친 밀랍 박물관 존재도 모른 척 할 수 없는데요. 이때 밀랍 박물관의 탄생으로 지금까지 인형을 이용한 현실과 가까운 인물의 인형을 만드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일단 제가 동아시아 문화학과이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익숙했었는데 이렇게 유럽의 파리에 대한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봐서 동아시아와 매우 달라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맨 처음에 보면 사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맨 처음 모습 사진만 봤어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보니까 다른 유명한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에 대한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